자, 평면도하고 평면을 켜볼까요? 평면을 켜보면 바로 이렇게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발코니 부분이 되는 거고, 좌측면을 키셔도 좋습니다. 발코니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면을 켜셔도 돼요. 그러면 발코니 위치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기다가 얘를 먼저 따라 그려야 됩니다. 자, 렉탱글. 자, 엔드포인트에다가 다시 한번 렉탱글, 엔드포인트에다가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서클, 다시 한번 또 서클, 그리고 라인. 보시면 이렇게 밑에까지 들어가요. 이런 것 거침없이 지우시고요. 이런 부분들 거침없이 지우세요. 솔직히 이 안쪽에 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 바깥쪽에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바깥쪽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 것만 이렇게 선택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가운데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옵셋을 주는 거죠. 이렇게 100mm, 이 두께가 폭이 100mm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푸시 앤 풀, 얘가 300mm입니다. 여기가 안 나눠졌네요. 다시 푸시 앤 풀, 여기가 300mm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테이프로 재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m 나오죠? 이렇게 300mm.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푸시 앤 풀, 일단 50mm. 그러면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딸려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 닫아볼까요? 닫아보면 여기는 닫혔고요. 네, 여기는 닫혔고요. 다시 렉탱글. 그 다음에 여기가 한번 더 그려볼까요? 자, 다시요. 안 되니까 다시. 선택하고 면을 복사를 해버리죠. 이렇게 닫아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여기만 이렇게 올려버리세요. 이렇게 50mm 옵셋하고 다시 한번 150mm. 그러면 여기가 100mm가 되게끔 이렇게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보시면 얘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1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이 난간이란 말이죠. 이거를 복제를 하나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높이가 45mm네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얘도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룹을 묶어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제가 예전에 3D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3D 웨어하우스하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가 있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거 플러그인을 깔아 놓으면 되는데 3D 웨어하우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3D 웨어하우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원래는 여기서 바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막아놨어요. 얘네들이 스케치업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에서 아래로 3개, 즉 다시 말해서 최신 버전과 그 아래로 3개, 총 4개 버전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돼요. 윈도우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예요. 그러면 소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소파가 괜찮아 보여요. 눌러보시고, 자, 다운로드, 바로 이 부분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버전이 나옵니다. 최신 버전과 그 아래로 3개, 그 중에 2020이 제일 아래 버전이죠. 자, 눌러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스케치업을 하나 더 띄웁니다. 오픈 뉴어 버전을 누르시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걸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열기.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로 저장하라고 나와요. 우리 버전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서 저장해 줍니다. 저장. 그리고 나서 파일을 오픈해 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어서 얘는 열려 있습니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는 아직 열려 있어요. 얘도 막아놨나 보다. 아이고, 다 막아놨나 보다. 자, 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가 뭐냐면 바로 루비라는 겁니다. 보통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꽂으면 실행하는 것, 이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스케치업에 명령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으로 개발되어진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루비라고 합니다. 이 루비들이에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보시면 여기 패스카피, 웨일드 세팅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루비입니다. 이게 루비예요. 그리고 보통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불러드리는데 얘도 지금 현재는 막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익스텐션 매니저를 보시면 현재 내가 설치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스톨 익스텐션, 즉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루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루비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용할 건 이 패스카피하고 바로 웨일드입니다. 자, 여기 중간을 따라서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다시 선을 그리고요. 미드 포인트까지 다시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끝 다시 볼까요? 중심 시작 끝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역시 빨리 지우시면 돼요. 자, 요렇게 중간에 선을 그려 보시죠. 요렇게 중간에 맞춰서 선을 그려 보시죠. 익스텐션의 웨일드요. 있을 거예요. 없나요?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난간봉을 만들어야 됩니다. 난간봉이요. 자, 폭을 재보면 다 60mm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 서클, 반지름 30, 푸시앤풀 쭉 올리면 되겠죠? 바로 여기까지. 아니면 얘를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서클, 반지름 30, 푸시앤풀 이렇게요. 여기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동해 줍니다.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얘가 난간봉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계속 뭘 써왔냐면 메이크 그룹을 썼는데 이제는 그룹을 안 쓰고 컴포넌트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컴포넌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이크 컴포넌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자, 보시죠. 제가 파일을 복제해 놔봤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하고 얘는 메이크 그룹 합니다. 자, 트리플 클릭하고 얘는 메이크 컴포넌트를 할 겁니다. 여기 컴포넌트 이름도 들어가네요. 자, 크리에이트. 자, 둘 다 복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얘는 그룹을 복제한 거고 얘는 컴포넌트를 복제했습니다.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해 봤습니다. 얘는 줄어드는데 얘는 안 줄어들죠. 자, 다시 봅니다. 얘는 컴포넌트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 컴포넌트를 써요. 자, 생각해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난간 봉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수정하면 다 같이 쭉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컴포넌트를 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그러면 바로 여기 요거요. X, Y, Z 축의 위치가 지정이 된다는 뜻이죠. 보시면 여기 set component axis 축의 위치를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걸려 있죠. 축의 위치는 이 원의 중심에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요. 그래야 제대로 된 난간봉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 컴포넌트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패스 카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객체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됐는데 여기 간격이 300mm라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300mm 간격으로 난간봉이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경로를 지정하고 패스 카피, 난간봉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격은 300mm, 바로 여기 간격은 300mm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봉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메이크 그룹,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같이 이동 복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2개,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그럼 전면 왼쪽 유리 난간까지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왼쪽 부분도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제가 빨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네. 라인, 다시 한번, 자, 라인, 아크, 중심, 시작, 끝쪽이 안 맞네요. 다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네요. 다시 라인, 네. 아크, 중심, 시작, 끝. 다시 아크, 중심, 시작, 끝. 자, 그 다음에 옵셋, 딱 맞춰서요. 이렇게. 자, 다시 푸시 앤 풀, 얘가 먼저 50mm 옵셋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100mm, 그러면 이렇게 100mm 짜리까지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한 번 더, 100mm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면이 오픈이 돼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요것만 좀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푸시 앤 풀 이렇게 올리면 면이 끊어지죠. 이렇게. 자, 얘네들은 나중에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냥 푸시 앤 풀 100mm. 밑으로.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것만 선택해서 복사. 맨 아래로 내리면 네,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자, 트리플 클릭해서, 자, 이동 툴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네요. 덜 올라갔네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맨 위에 이 뚜껑만 복제.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선들을 하나씩 그리고 다시 선을 하나 또 그리고,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끝. 그러면 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선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중심 시작 끝. 다시 한번 라인.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선들을 선택하고 웨일드. 다시 한번 선을 선택하고 패스 카피해서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이 만들어지겠죠. 선택하고, 자,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이런. 자, 복제. 곱하기 2. 그러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거 같이 지워졌구나, 정면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측면. 자, 우측 체크하고, 창문도 좀 감춰볼까요? 자, 다시 렉탱글. 그 다음 라인. 다시 한번 아크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먼저 여기부터 50, 그 다음 150, 그 다음에 100mm만 더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얘는 면이 막혀 있네요. 자, 됐네요. 그럼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해서 이동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이번엔 위에 면만 선택하고 복제. 자, 푸시 앤 풀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자, 라인을 그립니다. 자, 어디 봅시다. 우측 감추고, 자, 라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선 미리 지워주고요.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끝. 다시 중심 시작 끝. 다시 라인. 자, 끝에까지 보내고요. 다시 끝에까지 보내고요. 자, 그 다음 복사해 와야죠. 자, 뒤로 트리플 클릭, 웨일드. 다시 한번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러면 완성됐네요.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복제. 그러면 이렇게 우측면, 정면과 우측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이죠. 여기가 얘가 이제 하나 더 복제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우측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고 선택하고, 자, 이렇게 위로 하나 복제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라인 보이시나요? 면이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모양이 틀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 배면하고 우측면하고 같이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도 분해하고 여긴 지우고, 자, 얘네들을 지웁니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여기 라인 있죠. 얘는 냅둡니다. 쓸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오픈한 다음 라인을 이렇게, 아니 그냥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다 선만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 그룹을 풀어 다시 닫고요. 그 다음 바로 이 부분. 자, 옵셋을 할 건데 이렇게 옵셋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옵셋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뺍니다. 옵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푸시 앤 풀로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다시 한번 여기서 선을 그리고,
지우면 되는 거죠. 이 선, 그 다음 여기 있는 선까지 더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웨일드. 이렇게 웨일드 하시고, 그 다음 패스 카피 300mm로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더하기. 더하기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하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빼면, 자,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그리고 자, 위에 이 뚜껑을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 C, 다시 한번 컨트롤 V. 자, 위치가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배면을 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바로 여기네요. 여기네요. 자, 푸시 앤 풀. 다시. 여기도 여기 뚜껑 부분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동하기. 푸시 앤 풀. 그러면 이렇게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그러면 뒤에 난간까지 모양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다른 부분들까지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난간까지 다 만들어졌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켜놓고 보면, 정면하고 좌측하고 이렇게 켜놓고 보면 이게 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난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난간이냐면 현관 난간이에요. 현관에 들어가는 난간이고요. 자, 보시면 제일 높은 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쭉 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난간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따라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선을 그릴 때 이렇게 분홍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이게 연장선입니다. 분홍색 선이 나온다는 건 연장선이에요. 그 다음에 끊으시면 되겠네요. 자, 테이프 거리를 측정해 보면 45mm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두 개 복사를 하죠. 이렇게 45mm. 다시 라인을 쭉 그리면, 네, 선 정리를 하고 여기 끝에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난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같이 트리플 클릭으로 함께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기.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푸시 앤 풀로 복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출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난간봉이 완성이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난간봉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난간 동자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라인 중간선 따라서 중간선 따라서 중간선 따라서 자 이동하기 쭉 내려가면 이렇게 선이 파고 내려갑니다. 여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파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부터 했으니까.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 상태에서 무시. 자, 그 다음에 웨일드 그리고 자 여기 있네요. 근데 얘하고 사이즈가 안 맞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높이를 보면 제가 딱 맞춰봤는데 높이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이거 높이 안 맞아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분해하고 다시 한번 make component. 자, set component axis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다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 높이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갖다 놓고 푸시 풀로 올려 놓습니다. 높이까지 이렇게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로 지정하고 패스 카피. 그러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복사 그러면 이렇게 현관의 난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난간 켜고 보시면 정면 좌측 감추고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일을 하나 임포트 할 겁니다. 제가 하나 복사를 해놨는데 자 JPG 파일 PNG 파일이구나. 자 PNG 파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파일을 쭉 복제해 놨습니다. 자 어떤 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임포트 보이시나요? 그러면 파일이 쭉 들어옵니다. 크기를 적당히 맞추고요. 자, 이동합니다. 이건 이제 지도죠. 네. 로테이트 이렇게 0도가 되도록 적당히 자, 적당히 위치를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주변이라고 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3D 주변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있네요. 자, 라인 이거 다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비슷하게만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 층 높이를 3m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3m요. 한 층 높이를.
예를 들어서 15층이에요. 그럼 15 곱하기 3, 45m네요. 그러면 45m면은 45,000이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크네요. 크기를 같이 키워볼까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건물이 보이게 되는 거죠. 뒤에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제. 큰 지장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같이 복제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복제해도 돼요. 어차피 병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복제. 옆에 건물도 있네요. 그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라인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지도는 네이버에서 복제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복제하시거나 아니면 공유 폴더에 제가 맵이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푸시앤풀 9000. 9000이어야지 9m죠. 자, 옵셋. 자, 150. 그 다음에 푸시앤풀 선택하고, 1500. 난간이죠. 이렇게 난간까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3000. 다시 한번 3000. 다시 한번 3000. 자, 다시 한번 1500. 옵셋 150. 푸시앤풀 1500. 아이고 1200. 그러면 자, 멀리서 보더라도 어떤가요? 건물처럼 보이나요? 이렇게요. 자, 라인. 자, 렉탱글. 푸시앤풀 3000. 다시 한번 3000. 다시 한번 3000. 다시 한번 1600. 옵셋 150. 푸시앤풀 1200. 그러면 언뜻 보기에도 건물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다시 라인. 푸시앤풀 3000. 얘는 4층이었고 1600. 옵셋 150. 푸시앤풀 1200. 그러면 어떤가요? 주변에 건물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건물이 여기 뒤에 또 있죠? 자, 라인. 다시
그래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이겠죠. 자, 푸시 앤 풀 3000, 3000, 다시 3000, 다시 3000. 1500, 옵셋 150, 푸시 앤 풀 1200. 5층짜리 건물이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푸시 앤 풀 3000, 다시 3000, 다시 3000, 다시 3000. 이번엔 1500, 옵셋 150, 푸시 앤 풀 1000, 다시 3000, 다시 3000, 자, 어떤가요?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랑 같이 건물이 어우러져서 조감도가 완성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조감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 그룹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해줘야 돼요? 자, 바로 하이드. 자, 그 다음에 도로 표시죠. 바로 이 도로 표시요. 얘는 150, 150, 150. 언아이돌, 하이드. 자, 이렇게요. 자, 이때 얘네들한테 재질을 부여해 주는데 어떤 재질을 주느냐? 반투명 재질을 줍니다. 자, 글래스 앤 미러에서 반투명 재질이 뭐가 있을까요? 얘가 반투명 재질일까요? 이건 너무 투명한데 이건 아니고 네, 요게 딱 좋겠네요.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재질만 흰색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투시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건물 투시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렌더 옵션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 여기 프로그레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인터랙티브 렌더예요. 지금 하얗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화면을 바꾸니까, 뷰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나요? 렌더링도 계속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인터랙티브 렌더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 두 번째 옵션이 인터랙티브 렌더인데 요걸 끄시면 좋습니다. 끄고 일반 렌더로 바꿔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요거 두 번째 아이콘으로 눌러서 그리고 렌더링하고 장면을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퀄리티,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퀄리티 부분은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베리 하이로, 그렇지 않고는 보통 로우나 미디움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죠. 카메라에 보시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익스포셜 밸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조절자를 눌러 보시면 수동 카메라로 바뀝니다. 필름 센서시티브는 필름의 감도입니다. 필름이 빛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정도입니다. 보통 이거 100, 200, 400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한여름이죠. 한여름 2시에는 100을, 실외에서 사진 찍을 때, 그 다음에 실내에서 찍을 땐 200을,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가을에 실내에서 찍을 때는 한 400 정도 썼어요. 근데 후레쉬를 터트리지 않겠다, 플래시 안 터트리겠다 그러면 한 400 쓰고 200도 썼어요. 그 다음에 어퍼처가 뭐냐면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가 뭐냐면 카메라 앞에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에서 조리개가 있어요. 이게 조리개가 얼마나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냐 이 얘기입니다. 조리개 값이요. 아이고. 이 조리개 값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1, 1.2. 여기서 배수를 넘어갑니다. 2, 2.4, 4, 그 다음에 5, 4.8이죠. 4.8 대신에 4.8로 갈까요? 4.8,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16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32 이렇게 갑니다. 조리개 값 자체가. 조리개가 값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는 조리개 사실상 이렇게 작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조리개 1이면 조리개를 다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빛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조리개가 작을 때예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이면은 이거에 8분의 1 정도만큼만, 요만큼만 조리개를 열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거꾸로 8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분수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16F, 뭐 8F, 4F 이렇게 F를 붙이는데 이거 분수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더 적게 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필름 앞에 이렇게 셔터가 닫혀 있는데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분의 1초란 뜻입니다. 300분의 1초 사이에 셔터가 열리고 닫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셔터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사진 중에 그 야경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자동차가 지나간 빛 나오잖아요. 이건 셔터를 열어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5초, 10초 노출했다. 이 값이에요. 이 셔터 스피드를 노출시켜 버린 겁니다. 아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10초 동안 들고 있다가 닫은 거. 이런 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는 자동차를 사진 찍고 싶어요. 그럴 때 뭐 1000분의 1초 혹은 2000분의 1초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대신에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둡겠죠. 빛이 그만큼 찰나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뭘 바꿔야 돼요? 조리개 값을 바꿔야 됩니다. 조리개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조리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뎁스 오브 필드. 뎁스 오브 필드가 자, 여기 뎁스 오브 필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디포커스하고 포컬 디스턴스하고 다시 열어보면 요 디포커스 값이 없어요. 여기 픽 포칼 포인트로 조절을 합니다. 얘를 누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를 찍었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죠. 자, 별 이상은 없죠? 이때 제가 디포커스 값을 올려보죠. 0.7. 뒤에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포커싱 효과. 뒤에 배경을 뿌옇게 흐리게 하는 거죠. 포커싱 효과라고 그러죠. 바로 이 포커싱 효과 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포컬 포인트로 이거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포컬 포인트로 요걸 한번 누르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디포커스 값 가지고 얼마나 뿌옇게 흐릴 것인가 값을 조절하고 그리고 렌더. 그러면 포인트를 조절하고 값을 조절해 줍니다. 0.7. 그러면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지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디포커스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1로 들어가서 많군요. 0.6. 자, 렌더. 다시 0.7. 다시 렌더. 네, 이 정도 돼야 0.7 돼야 효과가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렌더 아웃풋이요. 이 렌더 아웃풋이 많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이미지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위드, 이미지 하이트,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는 화소로 이야기하죠. 100만 화소, 뭐 500만 화소, 1000만 화소, 1200만 화소. 근데 여기는 화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로의 픽셀, 세로의 픽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로로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고 세로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800에 450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00 곱하기 450 36만 화소 정도 들어가네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 옛날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A2 용지 아니 A4 용지에다가 출력할 거예요. A4 용지가 297에 210mm인데요. 이렇게요. 2970 픽셀에 2100 픽셀 이렇게요. 약 대략 한 250에서 80 사이 정도 나옵니다. 2970 곱하기 2100 600만 화소 정도 되네요. 이 정도가 되어야 그러니까 출력했을 때 사진처럼 나온다는 뜻이 돼요. 보통 포토샵 띄워서 이제 작업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로에 얼마, 세로에 얼마,
그 다음 해상도. 해상도가 PPI라고 이야기하는데 픽셀 퍼 인치,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갈 것이냐, 이걸로 따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내가 A4에다 출력할 거예요. 그럼 A4 용지 사이즈에다가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A3 용지다. 그러면 420에 297입니다. 그러면 4200 픽셀에 2970 픽셀로 해상도를 주시면 사진처럼 깨끗하게 나오게 돼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화면으로만 잠깐 볼 거예요. 그러면 한 1024 정도 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가로 세로가 이렇게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조절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뭐 10분, 20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혹은 6시간, 8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씩 렌더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컴퓨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렌더링하는 건 버텨요. 근데 내가 저장하겠다고 마우스 딱 움직이는 순간 스케치업이 그냥 확 꺼져 버립니다. 리소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예요. 네가 렌더링하고 저장해. 렌더링하고 저장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렌더링하면 자동 저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해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미지의 크기이고,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는 렌더링 끝나면 자동 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GI 값 기억하시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부터 빛이 나와요. 빛의 입자가 나옵니다.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해요. 주된 광원. 근데 오브젝트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난반사가 시작이 돼요. 빛이 막 반사가 시작이 돼요. 이때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튕겨 나옵니다. 이때 튕겨 나오는 걸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이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 주세요. 그게 GI입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 반드시 저 GI를 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있죠? GI의 밝기값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투시도 할 때 렌더링을 해봤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 아리엘 퍼스펙티브, 이게 재밌는 건데 이런 겁니다. 아리엘 퍼스펙티브, 아리엘 퍼스펙티브. 여러분들 다른 도시,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뭐 강릉이나 이런 도시를 갈 때 고속버스 타고 가잖아요. 혹은 기차를 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보통 이제 놀고 이제 뭐 떠들면서 먼 산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 먼 산이 어떻게 보이냐 이거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먼 산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회색으로 보이죠. 그죠? 가까이 있는 것은 유채색으로 보입니다. 또렷하게 보이는데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무채색으로 보입니다. 무채색에 하얗게 보여요. 그걸 아리엘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구현해 주는 건데, 여기 비저빌리티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 범위. 이게 가시 범위인데 단위가 미터예요. 6000m. 그러니까 가시 범위가 6km입니다.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앰모스피어릭이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 높이가 6000m입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테이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mm고요. 높이가 1800mm입니다. 자, 바꾸죠. 비저빌리티 레인지 각각 1m씩으로요. 렌더링. 뎁스 오브 필드 끄고 다시 렌더링. 안개에 잠긴 거 보이시나요? 제가 앰모스피어릭 안개 높이를 1m로 고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안개가 높이가 있나요? 있는 게 있어요. 물안개요. 물안개에 잠겨 있는 모습이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가시 범위를 조절해 보죠. 가시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10m. 다시 렌더링. 얘는 6000m. 다시 10m 대신에 한 5m. 자, 렌더링. 안개 효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7m. 다시 렌더. 다시 15m. 다시 렌더. 안개처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멀리 있는 산을 멀리 보는 산은 안개처럼 들어가요. 그걸 땡겨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개 효과를 줄 때 쓰는 게 저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원래는 멀리 있는 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멀리 있는 객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이걸 땡겨와서 이렇게 가까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땡겨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넘어갑니다. 왼편에 뭐 매트리얼 오버리드 그러면 내가 지정한 재질로 렌더링 하기입니다. 내가 지정한 재질로 렌더링 하기. 이렇게 전체를 내가 지정한 재질로 렌더링 하기.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레이트레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스. 이게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에요. 사선으로 가면 이렇게 계단처럼 나와요. 이게 계단처럼 나오는데 사선으로 가면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 픽셀과 픽셀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단 처리가 돼요. 요거 계산해 주는 걸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요거 계산해 주는 걸. 자, 근데 요때 보시면 값이 나와요. 가장 또렷한 게 캔물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건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또렷한 게 캔물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가 노이즈 리밋이라고 돼 있죠. 빛이 부족하면 노이즈, 말 그대로 이렇게 까만색 점들이 이렇게 점점 생겨나요. 그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보통 0.02로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거 옆에 값 보면 렌더 퀄리티를 하이로 바꿔놓으면 알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게 돼요. 바꿔서 안 바뀌나? 이 퀄리티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안 바뀌네요. 원래는 이거 값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0.02로 놓고 작업하시면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다만 렌더링 타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면이,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는 게 바로 레이트레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0.01이라고 해보죠. 더 작게. 그러면 더 작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표면이 나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캔물롬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렌더 옵션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GI, 즉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라이트 캐시하고. 우리 눈에 가장 정확한 건 라이트 캐시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조명을 계산하는 건 라이트 캐시인데, 아쉽게도 라이트 캐시는 세컨드리로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리로는 못 써요. 프라이머리 레이에는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하고 두 가지를 씁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장면을 먼저 렌더링을 해요. 이때 광원의 위치를 계산해서 렌더링 하는 순간 조도를 계산하는 건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렌더링 할 때 광원의 위치를 먼저 계산해서 현재 위치의 조도를 계산하는 것, 그게 브라우트 포스고, 이리디언스 맵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장면을 렌더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도값만 다시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광원의 위치를 찾아서 조도를 다시 보정해줘요. 이게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브라우트 포스가 조금 더 정교합니다만 렌더링을 여러 번 해서 조도를 보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더 많이 써요. 조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광원의 위치를 찾아서 조도를 보정해 준다.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이라고요.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빛의 입자가 여기 오브젝트에 닿잖아요. 닿을 때 에너지 범위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에너지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밝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에너지 범위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중심부는 이만큼의 밝기, 끝나는 부분은 이만큼의 밝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렌더링하면 양철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땅땅땅 두들긴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프라이머리 레이로는 이리디언스 맵, 세컨드리로는 라이트 캐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서브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렌더링 품질입니다. 렌더링 품질이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샘플 사이즈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의역하면 좋냐면 조명의 크기, 아니 에너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 트레이스는 2번 추적하라는 얘기고요. 얘가 제대로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 앰비언트가 뭐냐면 달빛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오브젝트는 자기 고유의 색상이 있어요. 그걸 디퓨즈 컬러라고 하는데, 디퓨즈 컬러, 그러니까 빛이 와서 닿았을 때 나오는 원래 색상, 디퓨즈 컬러고,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둑어둑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앰비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라이트 같은 것도 앰비언트 조명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달빛같이 은은하게 나오는 효과인데,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주면 그림자에 진하기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틈새 같은 부분에 그림자들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해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해져요. 이렇게 지금 경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경계 부분과 경계 부분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지금 렌더링이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